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더 투명하고 공식화된, 더 규제된 채널이 무엇일까요? 바로 ETF입니다. 기관들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신호탄으로서 모건 스탠리가 현물 ETF를 신청을 했는데요. 비공식적인 투자 루트가 좁아지고 ETF 중심의 공식 채널이 확대가 되고 있고, 결국은 시장 구조 법안까지 통과가 됐을 때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이 인프라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구조를 만드는 JP 모건과 자금을 움직이는 모건 스탠리가 있다는 부분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시죠? 자,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적으로 70K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요일 오후 5시에 주간 옵션과 월간 옵션 그리고 분기 옵션이 한 번에 만기가 되면서 큰 변동성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이 옵션을 경계로 해가지고 미리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 옵션이 마감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또 일단락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후부터 해서 시장이 본격적인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 만기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4월부터 해서는 진정한 방향성이 잡힐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과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격이 단기적으로 등락을 거듭하는 이 부분들을 넘어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실질적인 구조 그리고 월갈 중심으로 한 이 구조의 재설계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심리적으로 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장기적인 전망만큼은 유지가 되고 있는 이 부분들을 포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모건 스탠리와 JP 모건 이 두 가지 회사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회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암호화폐 시장의 방향성과 이 두 가지 회사에 의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알트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시장에서 굳건한 믿음들, 장기적인 믿음과 더불어서 어떤 코인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공부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공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 드렸는데요. 젠글에서 주최하고 한화투자증권에서 주관하는 CIS 2026 행사에 연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올 상반기 가장 큰 규모의 암호화폐 컨퍼런스 행사인데요. 지금 우리 크롱님들께 무료 초대권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지금 시점에서는 표가 딱 10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관심 있으신 크롱님들은 바로 댓글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준비된 이야기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 중요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관들의 유입이 늘어날 수 있는 이 기사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기관들의 유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장 구조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현재 시장 구조 법안이 다시 코인베이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리플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그럼에도 조만간 통과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까지만 해도 폴리마켓 기준으로 이 올해 통과 전망이 50%를 하회해서 40%까지 내려갔는데 다시 60%대를 회복하면서 시장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기관들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신호탄으로서 모건 스탠리가 현물 ETF를 신청을 했는데요. 그 중심으로 해서 JP 모건까지 흐름을 이어가면서 어떤 구조들이 형성되는지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모건 스탠리의 현물 ETF 신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더 중요한 흐름들을 하나 더 짚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올해 1월 달로 한번 시계를 돌려볼까요? 그때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공포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감의 배경에는 MSCI라고 하는 글로벌 인덱스가 암호화폐 기업들, 즉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을 보유한 이 재무 기업들을 본인들의 지수에서 제외시키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이 MSCI의 이 MS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은 바로 모건 스탠리입니다. 즉 모건 스탠리가 본인들의 지수에서 암호화폐 기업을 탈락시키겠다라고 한 거죠. 하지만 시장의 많은 반발에 부딪히면서 일단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 안건을 즉시 시행하지는 않겠다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광범위하게 전방위적으로 재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위기는 아직까지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모건 스탠리가 현물 ETF를 신청을 해서 공식적으로 SEC의 최종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출시가 임박했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MSCI 사건은 단순히 지수 탈락의 여부가 아니라 우회 경로가 좁아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지금까지 기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스트래티지 같은 비트코인 재무 기업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모건 스탠리가 그 우회로를 막고 더 명확한 채널을 통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더 투명하고 공식화된, 더 규제된 채널이 무엇일까요? 바로 ETF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모건 스탠리 현물 ETF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트래티지의 창립자인 마이클 세일러는 본인들을 MSCI 지수에서 탈락시키려고 했는데도 모건 스탠리 ETF가 굉장히 크고 중요한 뉴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블랙락 현물 ETF 신청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은행과 자산운용사의 차이에 있습니다. 그동안 블랙락이나 피델리티 같은 회사들은 자산운용사였습니다. 그런데 모건 스탠리는 은행이죠. 그것도 글로벌 초대형 은행입니다. 이런 은행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직접 신청했다는 부분들에 시장에서는 굉장히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은행이라는 측면이 왜 중요한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봤을 때 블랙락과 피델리티의 현물 ETF는 자발적인 수요들입니다. 기관과 그리고 개인들이 본인들의 의지에 의해서 ETF를 매수하고 매도하는 흐름들을 가져갔죠. 하지만 모건 스탠리는 본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현재 8조 달러에 달하는 이 운용 자산에서 의무적으로 본인들의 규정에 따라서 배분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금융 어드바이저가 무려 15,000명 이상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어드바이저들이 고객들 대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4%까지를 보고 있는데, 보수적으로 2%만 잡더라도 1,600억 달러가 형성이 되고 한화로는 240조 정도의 자본이 점진적으로 ETF에 유입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즉, 결론적으로 블랙락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었다면은 모건 스탠리는 이제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시작점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거기다가 모건 스탠리는 현물 ETF만 출시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트레이드 플랫폼을 통해서 리테일 암호화폐 현물 거래 서비스를 2026년 상반기 중에 출시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제로해시와 인프라 파트너십도 구축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 통화감독청 OCC의 디지털 자산 수탁 스테이킹 전문 자회사인 모건 스탠리 디지털 트러스트의 조건부 국가신탁은행 인가도 신청한 상황입니다. 즉, 완전히 종합적으로 암호화폐 전략을 가지고 가겠다는 걸 선포한 거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의 디지털 자산 총괄은 최근 한 행사에서 이미 이 과정들을 수년 전부터 준비해왔다. 지금 기관들이 들어오는 것은 포모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모건 스탠리에 이어서 JP 모건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둘 다 모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둘은 한 뿌리구나 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이 회사들의 흐름을 이해하려면 역사적 배경을 약간 살펴봐야 됩니다. JP 모건과 모건 스탠리는 원래 하나의 회사였는데 1929년 대공황 이후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서명한 글래스-스티걸 법에 의해서 예금을 받는 상업은행과 증권을 인수 거래하는 투자은행의 겸업을 금지했습니다. 독과점을 막기 위해서 둘의 기능을 분리시키면서 JP 모건이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있었죠. JP 모건은 상업은행 쪽을 선택을 하면서 JP 모건의 손재인 헨리 모건과 그리고 헤럴드 스탠리가 투자은행 부분을 분리해서 설립한 회사가 바로 모건 스탠리입니다. 즉, 이 둘은 성격 자체가 다르지만 DNA가 같고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그 DNA가 발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JP 모건과 모건 스탠리는 서로 암호화폐를 다른 프리즘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JP 모건은 암호화폐를 금융 인프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암호화폐를 투자 대상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JP모건의 회장인 제이미 다이먼이 특정한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성 발언을 했던 이유도 알 수가 있습니다. 본인들은 하나하나의 개발 암호화폐를 투자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반을 가지고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닉스라고 불렸다. 지금은 키넥시스로 브랜드를 변경했는데 이 키넥시스를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왜 본인들의 블록체인도 운영하고 본인들의 토큰도 발행을 하면서 비트코인을 폄하하느냐, 이 부분들도 일정 부분 설명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JP모건은 결제와 담보, 토큰화, 채권 발행, 그리고 공용 블록체인 진출까지 종합적인 방면으로 현재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키넥시스를 통해서 해외 송금을 블록체인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기관 대출의 담보로서 인정을 했죠. 그리고 이더리움 위에서 머니마켓 펀드를 토큰 형태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솔라나 블록체인에서는 단기채를 발행을 해서 유통과 정산까지 처리를 하고 있고요. 베이스 체인에서는 JPM 코인 기반 예금 토큰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과거 보고서에서 XRP를 저비용 고속 결제가 가능한 크로스보더 솔루션으로 평가한 바도 있습니다. 즉 JP모건은 암호화폐가 단순 투자 대상이 아니라 바로 금융의 중요한 핵심적인 기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결국 금융의 판도를 블록체인을 통해서 바꿔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를 투자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게 취급을 하고 있죠. 즉 고객 포트폴리오에 일정 부분 편입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자산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 10월부터 이미 자사 웨alth 매니지먼트 고객 전체의 암호화폐 펀드 접근을 개방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ETF 출시를 통해서 완전히 다른 단계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결론을 만들어 보자면 JP모건은 시스템을 만들고 모건 스탠리는 돈을 움직인다. 이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이 두 개의 축이 동시에 작동하는 것이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JP모건과 모건 스탠리의 행보 속에서 우리는 어떤 코인을 주목해야 되는가,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하나의 어떤 특정 코인을 찍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떤 구조적 축 위에서 놓여 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축을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코인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축입니다. 바로 ETF 자금 유입입니다. 이 관점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 이어서 솔라나까지도 같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축, 바로 금융 인프라입니다. 이 관점은 JP모건 방향성과 더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더리움, 솔라나, 체인링크, 아발란체, 하이퍼리퀴드까지 뽑을 수 있습니다. 현재 키넥시스가 이더리움과 솔라나 블록체인 위에서 실제 금융 상품을 운영하고 있고 체인링크는 기관급 온체인 데이터 인프라로 기능을 합니다. 아발란체는 토큰화 프로젝트, 솔라나는 고속 정산 인프라, 하이퍼리퀴드는 파생 상품 인프라로서 최근에 JP모건 보고서에 직접 언급이 되기도 했죠.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실사용 결제에 대한 축입니다. 대표적으로 XRP를 들 수 있습니다. XRP는 크로스보더 결제 시장에서 여전히 고유한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래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소 주춤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 리플이 자사주 매입을 대규모로 하겠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단기적으로 XRP 홀더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즉 주가를 더 부양하고 XRP 가격을 부양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들이 일시적으로 나오면서 큰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부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규제적인 관점과 파트너십 그리고 사업 확장 국면에서는 리플과 XRP도 꾸준히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축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 축이 동시에 교차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이더리움 트러스트를 신청을 했고 기관 담보 자산으로서 JP모건의 대출 담보로서도 인정이 됐죠. 그리고 금융 인프라로서 JP모건 토큰화 펀드 기반 블록체인이기도 합니다. 즉 ETF와 담보자산, 금융 인프라로서의 축이 모두 다 한 번에 중첩이 되고 있는 자산은 현재 시점에서는 이더리움이 가장 유력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JP모건과 모건 스탠리라고 하는 이 월가를 대표하는 두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시장의 변화 모멘텀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미 시장은 다음 단계로 진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을 단순히 가격의 등락으로만 바라봤을 때는 놓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명확합니다. 비공식적인 투자 루트가 좁아지고 ETF 중심의 공식 채널이 확대가 되고 있고 결국은 시장 구조 법안까지 통과가 됐을 때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이 인프라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구조를 만드는 JP 모건과 자금을 움직이는 모건 스탠리가 있다는 부분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월가 자금이 설계한 이 흐름의 구조를 따라가는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가격은 많은 변동성을 가지고 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올해 전반을 두고 봤을 때 기관을 중심으로 한 이 관점들은 계속해서 강화가 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도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거시경제 관점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 거기다가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들도 나타나고 있고 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위기감도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라고 하는 자산은 대체 자산으로서의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런 구간들에서 나스닥을 필두로 해서 미국 증시가 무너지더라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는 대체 자산으로서의 정체성과 규제 명확화 그리고 기관들의 진입을 통해서 미 증시와 다른 길을 갈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서 투자 전략을 이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심스럽게 진입을 하시면서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계셔야 되지만 희망을 잃지 마시고 꿋꿋하게 대응 전략을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늘 우리 크롱님들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